미국의 인플레발 긴축 강화 경계감이 지속되며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4원 오르면서 1286.4원에 마감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4680 원형 배터리 생산을 위한 설비를 신설 증설한다고 밝히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리온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깜짝 실적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인테크가 LG에너지솔루션의 7,300억 원 규모 투자 소식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오버에어가 발행한 835억 9천만 규모의 전환사채권을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공구음원은 보통 주식 한 주당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투자한 대만 전고체 배터리 기업 프롤로지움이 중국 투자회사로부터 3천만 달러의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힐링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자이언트 스텝 재소환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물가 충격으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재소환되면서 금융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우려에 급락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오후 들어 투자 심리가 다소 진정되며 양시장 모두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미국의 물가지표 충격과 다가오는 FOMC의 자이언트 스텝 우려에 오늘도 시장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고강도 긴축에 대한 공포 매물이 출회되며 급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습니다. 0.46%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장중에 미국 시간의 선물이 반등에 나서면서 우리 시장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축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장중에 코스피가 2,500선을 이탈을 했었는데요. 2,500선 붕괴는 1년 7개월 만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은 모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개인이 제자리에서 매수를 400억 원 정도 했고요. 또 기관의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이 2,700억 원 정도 매물을 매도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장 업종별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어제에 이어서 모든 업종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만 장 마감에 조금 올라오면서 운수창고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의료정밀과 종이목재 업종은 가장 강한 하락을 보였는데요.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를 이수페타시스가 이끌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7%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또 2분기 실적 호조, 우호적인 영업 환경 지속 평가에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7%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통신업 테마도 좋았는데 어제에 이어서 경기 방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LG U+가 카이스트와 양자 컴퓨터로 6G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연구 이슈를 전했습니다. 상용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사막과 비행기에서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2% 넘게 오르면서 강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마켓맵으로 코스피 시장 종목들 온도 차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전체적으로 어제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선방을 했고 SK하이닉스 어제 하락을 딛고 오늘은 빨간불로 돌아서 줬죠. 경기 방어와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불리는 금융주들이 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KB금융이 1.85% 상승을 켜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 예탁금이 1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중은행의 예금은 15조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2차 전지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 SDI를 보시면은 3.27% 하락을 하면서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종목 이어서 살펴보시죠.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양산 소식을 전한 LG 에너지 솔루션 전일 총 7,300억 원 규모의 4380 원통형 배터리 시설 투자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은 2.77% 상승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면서 약세장 속에 빛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도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역시 테슬라가 이끌었는데요. 테슬라 카메라 모듈 공급 소식이 지난주에 들려왔는데 오늘 기관의 매수가 3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시장 대비 선방을 했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14만 9천 원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선물 지수 보면 9월물이 0.68% 빠지면서 327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물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오늘도 팔았습니다. 2,5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선물 시장에 매수로 힘을 좀 넣어줬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입니다. 미국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이슈를 이유로 크게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경기선행지수의 둔화와 함께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돼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됐다는 점도 외국인 수급 관련 투자 심리 위축 요인이라고 전했는데요. 좀 보수적인 뷰를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좀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코스피 마감 여기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입니다. 어제 큰 폭의 하락을 조금이라도 되돌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도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지수 보시면 0.6% 하락한 823포인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장중 약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힘을 내나 싶었지만 이내 무너졌습니다. 3% 가깝게 다시 추락하면서 공포감을 키웠는데요. 그래도 장 후반 미 선물의 상승폭에 힘입어 낙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물량을 많이 담았습니다. 800억 넘게 이렇게 담았는데요. 코스피에서도 기관이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이었는데 코스닥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도 장 막판 물량을 담으면서 순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고요. 개인은 4거래일 만에 물량을 덜어내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확인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모든 업종이 하락하다가 오후 되며 일부 업종이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의 강세로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2%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IT 부품 업종도 1% 넘게 올라왔습니다. 반면 사료주들의 하락 속에 음식료, 담배 업종은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고 디지털 콘텐츠 업종도 3%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선방한 IT 부품 업종 중 종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나인테크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 신증설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나인테크는 LG엔솔의 배터리 생산 공정의 메인 장비 업체로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수세가 쏠리면서 장중 20% 넘게 급등을 했지만 시장이 밀리면서 아쉽게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9%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며 IT 부품 업종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디지털 콘텐츠 업종 보겠습니다. 위믹스 코인이 3거래일 연속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3,000원대 중반까지 어느새 내려왔는데요. 이로 인해 위메이드 그룹주들 동반 하락했습니다. 또 내일은 위믹스 3.0과 위믹스 달러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가상화폐 투자자의 신뢰도 하락과 비판적 시각이 확산하는 상황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모습입니다. 그래도 장중 저점보다는 조금 회복한 모습이네요. 위메이드가 14%, 위메이드 플레이가 7%,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가 6% 가깝게 동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디지털 콘텐츠 업종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마켓맵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G엔솔발 훈풍이 약세장 속에서도 2차 전지 대장주는 지켜줬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시장 낙폭 회복과 함께 올라와 주면서 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LNF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살아남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락문화 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시총 11위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5% 이상 하락했고요. 시총 16위인 JYP 엔터 역시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업종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1292.5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달 12일 기록한 연고점을 넘긴 건데요. 한은이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놓으며 상승폭은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오늘 2.4원 오른 1286.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NH선물 김승영 연구원은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놓은 상황이라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1290원 내외로 등락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실시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실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 코스닥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장의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투데이 핫이슈 첫 번째 키워드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고물가 우려에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예상 행보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경기 침체입니다. 고물가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부각되고 있는데요. 3분기에는 공급망 개선과 중국 부양 효과로 경기 침체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가와 경기 사이클을 통해서 금융시장 전환점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면서 고물가 충격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우려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또 공포심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의문이 제기된 것이 바로 물가 정점론입니다. 인플레 피크아웃 당분간은 좀 어렵다라고 봐야 할까요? 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가기도 쉽지는 않긴 하지만 문제가 이제 떨어지는 속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월달 물가를 통해서 좀 확인됐던 것들이 이제 사실 에너지라든지 이제 식료품 가격 이러한 것들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변수 때문에 사실은 좀 등락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문제 자체는 사실은 그러한 그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쪽에서의 물가 압력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 조금 공포감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미 연준이 이제 3월달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이제 5월달 이제 소위 말하는 빅스텝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사실은 그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쪽의 물가 압력 자체는 조금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물가 정점론을 사실은 뒷받침했던 요소들이었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이번 5월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제대로 아직은 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좀 시장에 큰 실망감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빅스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 연준의 통제를 벗어난 듯한 이 물가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은 시장에 좀 불안감이 더 형성이 됐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인플레 통제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긴축 행보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지 않는 이유, 지금 시장이 통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요인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사실 우크라이나 변수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장기화될지는 사실 연초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소위 이제 요새 새로운 신종으로 이제 푸틴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러한 에너지 가격에 또 이제 에너지 공급망의 혼란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도 있지만 기후 변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에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미 연준의 통제권 밖의 어떤 물가 압력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예상보다 사실은 그 물가 리스크를 상당히 좀 자극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물가 요인들도 자체도 사실은 이제 쉽게 해소가 되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것이 이제 최근에 보여지는 게 아마 노동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노동 공급 문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가 사실 우리가 이제 엔데믹 국면으로 전환이 됐지만 사실 이제 노동 공급 자체가 사실은 원활하지 않고 더더구나 이제 소위 이제 베비붐 세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55세 이상의 그 근로자들이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은 노동 시장을 이탈하는 그러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많고요. 거기에 수년간 사실 지금 미국이 이민자 자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노동 수요 자체는 상당히 이제 탄탄한데 공급 자체가 이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오고 그것이 이제 서비스 물가로 이제 전이가 되는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물가 부분도 있고 통제하지 못하는 물가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미국 경제 어떤 구조적인 요인들 자체가 같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이제 물가 자체가 40년 만에 이렇게 최고치를 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사실은 조금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가가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사실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라는 게 좀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데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인력난에서 공급망의 좀 차질도 있고 팬데믹발 공급망 차질도 있고 또 이상 기후와 또 전쟁이 길어지면서 푸틴플레이션까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연준의 통제력 밖에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이 좀 지속이 되면서 연준의 이제 긴축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큰데 자이언트 스텝 뭐 0.75를 떠나서 뭐 이제 1%까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연준의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 뭐 당장 이제 내일 있을 연준 회의에서도 뭐 75bp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 자체가 상당히 뭐 거의 90% 가까이 이제 나오고 하는, 그러니까 연준이 상당히 이제 매파적으로 더 갈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인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미 연준 입장의 딜레마도 사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1%든 뭐든 올려서 사실은 물가를 잡으면 되는데, 과연 이제 금리를 올려서 과연 물가를 지금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단순하게 이제 경기 침체만을 이제 촉발하는 조금 이제 악순환을 사실은 좀 촉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연준의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인상 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강하게 하면서 결국은 수요라는 부분 자체를 당분간은 조금 더 위축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매파적인 어떤 목소리 자체가 상당히 조금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75bp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될지는 좀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한두 번 차례는 뭐 75bp 가능성 자체를 열어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 차례는 자이언트 스텝 0.75%를 90% 이상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우선 잡아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의 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파월 의장은 좀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낼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연준이 물가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감을 일단 시장에 좀 주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뭐 25bp 이제 어떻게 보면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허물어지면서 사실 그 시장이 급락을 했고요. 또 실제로 연준이 이제 50bp 금리 인상을 5월 달에 단행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달이 조금 이제 지난 상황에서 50bp가 아니라 이제 75bp, 100bp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자체, 그러니까 연준이 물가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러한 시장의 불안감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깔려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일단 연준은 시장의 이러한 신뢰, 그러니까 물가를 연준이 그래도 잡을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좀 메시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줘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 심리 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좀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긴 사실은 좀 어려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이러한 것들이 그 금리 인상, 특히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각한 어떤 경기 침체 뭐 이러한 것들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좀 신뢰감을 좀 연준이 줘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 이제 6월 FOMC에서 저희가 뭐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경제 전망치도 나오고 이제 점도표, 그러니까 뭐 많이들 아시는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거라는 어떤 연준 의원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반영하는 이제 점도표가 발표될 텐데, 그 점도표 자체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과연 이제 연말 정도에 과연 어느 정도의 금리 상승을 예상을 할지, 또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금리를 예상할지에 따라서 사실 시장이 이제 뭐 75bp를 인상하더라도 연말 정도의 어떤 그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그러한 시장의 어떤 공포 심리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진정이 될 수 있고, 또 예상 밖으로 너무 강한 어떤 그 정책 금리 수준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또 시장이 또 출렁거리겠죠. 그래서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과연 연준 위원들이 정책 금리 수준을 과연 내년 말까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는지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가든 지금은 좀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그 이슈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투심이 약화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우선은 잡자 해서 빅스텝을 했지만 빅스텝으로 시장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고 통제력을 지금 벗어났고 이에 시장이 신뢰를 잃었고 이제 또 자이언트 스텝을 또 행한다고 해서 그걸로 또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관건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또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요? 예, 뭐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연준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금리를 올리니까 유동성 축소에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좀 경기 부담이 좀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100일 이상 사실은 좀 지났지만 아직 뭐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이것은 여전히 사실은 글로벌 경기라든지 이러한 쪽에 상당히 조금 부담 요인인 부분들이고요. 또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조금 완화하긴 했지만 언제 다시 이게 또 다시 빗장을 걸어 잠길지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경기 침체, 소위 말하는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자체의 리스크 자체가 커진 부분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래도 조금 아직 좀 경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것들이 최근 여러 가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조정이라든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렇게 뭐 지표요. 특히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인 소비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려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아직은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물가 통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3분기에 조금 가시권에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경기 자체가 어떤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러한 쪽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뭐 1, 2분기에 어떤 마이너스 성장은 뭐 불가피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좀 소프트한 어떤 경기 침체로 사실은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가능성,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 뭐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이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을 3분기에 좀 해준다라고 하면 조금 우려보다는 조금 우리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심한 어떤 그 몸살보다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좀 넘길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받아들이면서 좀 학습 효과는 좀 생긴 것 같은데 유동성이 축소되고 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있고 또 제로 코로나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국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좀 정책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주요국들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안심을 할 만한 부양 정책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선진국 같은 경우 뭐 미국을 위시한 나머지 국가에서 사실은 지금 경기 부양책이 나올 시점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의 어떤 인플레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도 사실 보면 이제 과도한 경기 부양책의 후유증으로 사실은 또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중앙은행이나 뭐 각국 정부 자체가 경기가 침체됐다고 해서 다시 여기서 돈을 풀고 뭐 경기 부양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기는 사실 어려울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 중국,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중국은 좀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중국은 뭐 특히 이제 가을에 당대회 이제 이러한 정치적인 이벤트도 사실은 남아 있고 특히 이제 또 중국은 최근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지만 가장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게 사실 실업률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보면 고용시장이라든지 실업률 자체가 상당히 안정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사실상 실업 대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실업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중국은 사실은 지금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이러한 것들과 좀 마찰을 좀 빚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중국은 사실 성장률이 좀 필요하다. 고용시장의 어떤 그 취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경기 부양 이 부분은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사실은 중국 시장이 뭐 플러스로 극적으로 좀 돌아선 이러한 것들 자체가 아마 그러한 기대감을 좀 반영한 이러한 모습으로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러한 정책 이러한 것들을 통한 지금 돌파구를 찾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출구 전략이 과연 3분기 정도에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좀 EU 국가도 겨울철 이제 어떤 난방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하는 이러한 쪽에서 지금
에너지 대란이 사실은 좀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좀 지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조금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서방 측이 어떻게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출구 전략을 과연 3분기, 4분기 초까지는 마련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정책이라는 측면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물가라든지 경기 측면엔 더 좀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저희가 조금 우크라이나 출구 전략 아직 좀 뭐 가시적으로 나온 건 없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조금 진행이 되느냐라는 부분도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유동성이 있는 지금 자금이 다시 유동적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강하게 좀 해야 하는 이런 부분 여기에 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출구 전략이 과연 가시화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긴축 강화 경계감과 더불어서 또 상대적 안전 자산으로 손꼽히던 엔화가 약세를 지속을 하면서 달러화로 더욱 좀 수급이 모이고 있는데 안전 자산 역할로서 본다면 달러화가 추가 강세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00원 근접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우리가 좀 개입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과연 좀 돌파해서 넘어갈 거다라고 좀 보시나요? 예, 뭐 지금 1,300원이라는 선이 자체가 항상 보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마지노선, 그러니까 위기의 어떤 신호 역할을 사실은 좀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부 역시 이제 1,300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경계감을 갖고 뭐 그래서 구두 시장 개입이라든지 또는 뭐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나서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지금 당장에서 뭐 1,300원을 여기서 추세적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뭔가 위기가 정말 온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당장 뭐 1,300원 추세적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연준의 그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보면 달러의 추가적인 강세, 거기에 뭐 중국마저도 사실은 뭐 경기 부양을 하는데 그 효과 자체가 미미하더라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원화 환율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1,300원을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3분기가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고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물가 압력 이러한 것들이 3분기가 조금 어떤 전환점을 맞으면서 연준의 정책 기조 이런 것들도 조금 변화될 수 있다. 거기에 중국도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조금 뭔가 경기를 좀 일으키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행스럽게 우리는 1,300원 쪽에 안착하기보다는 사실은 뭐 1,200원대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조금 상황들이 더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문제도 이런 것들이 더 악화돼서 유가가 뭐 여기서 150불이 간다. 뭐 이런 상황이 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그 당시 뭐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기 뭐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중국 경기 어떤 둔화도 같이 맞물릴 수 있어서 그렇게 보면 그때는 뭐 1,300원을 잘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결국 나타날 거로 보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3분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분수령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를 피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점 그리고 환율이 당장은 아니지만 1,300원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열어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유가와 자이언트 스텝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우리가 좀 추이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3분기에 좀 중요하다. 그때 이제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하면 물가와 경기 사이클 추이 우리가 좀 어떻게 예상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지금의 시각 자체는 상당히 다 부정적으로 사실은 흐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뭐 그렇게 지금 시장 상황이 또 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서 뭐 그거를 좀 부인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3분기 좀 전환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들 자체는 결국 이제 물가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정점론에 대한 것들이 항상 이제 좀 계속 틀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3분기에 그래도 조금 정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망 개선과 관련된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중고차 가격 지수라든지 또 자동차 렌탈비라든지 또 항공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여하튼 3분기에 좀 정점을 좀 찍고 내려갈 가능성은 조금 여지가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미국의 물가 정점론에 좀 힘을 좀 만약 뭐 진짜 저희 긍정적으로 보면 좀 그러한 것들 힘을 좀 얻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여하튼 좀 EU 입장에서 보면은 3분기 중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든지 조금 좀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있을 거로 봅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떻게든지 조금은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사실은 선거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결국 3분기 중에 우크라이나 출구 전략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미 연준의 정책 스탑의 전환이라든지 또 물가에 대한 하락
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중국마저도 경기 부양이 나서 준다라고 하면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를 조금 피할 수 있는 뭐여서 그렇다고 경기 자체가 강하게 반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어떤 시장의 생각들이 좀 퍼진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조정보다는 사실은 조금 반등을 시장이 좀 모색하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끝나는 가시화된다면 출구 전략만 시장이 빠르게 좀 돌아올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좀 불안한 금융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꼭 체크해야 할 일정과 변수들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뭐 지금 기승전 다 물가만 사실은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물가 뭐 5월 달에도 사실은 뭐 상당히 쇼크를 줬고 뭐 6월 달도 크게 둔화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폭으로 좀 둔화가 됐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부 공급망 개선과 관련된 쪽에서의 물가 압력이 일부 좀 둔화될 수 있는 어떤 시그널도 사실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6월 달 지표에서 물가 지표에서 뭐 확인이 되긴 좀 어렵을 수 있긴 하겠지만 뭐 7, 8월 정도에서 과연 우리가 미국의 물가 자체가 정말 정점령이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뭐 경기 침체도 사실은 좀 문제지만 하나는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제 달러 경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시 뭐 어느 일정 시간 정도 지나가면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경기 자체가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달러 경색, 신용 경색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죠. 이거는 사실 회복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아직 뭐 경색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좀 확실히 보여주는 어떤 지표는 아직 뚜렷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부 지표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저희가 얘기드리고 있는 게 이탈리아하고 독일 간의 이제 국제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특히 이제 이탈리아 국채 금리 자체가 4%가 이제 10년물짜리가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는 조금은 이제 자금 경색에 대한 달러 경색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그러니까 미 연준의 정책 기조 자체에 따라서 과연 달러 경색 현상, 그것이 뭐 추가적으로 달러 강세로 더 촉발시키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주목하자는 점 말씀드리고 또 하나 부분은 계속 말씀드린 중국의 부양 또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간의 어떤 이러한 뭐 갈등이 결국 조금 이제 융화될 수 있느냐, 조절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도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장 뭔가 우리가 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조금 호흡을 좀 가지고 여러 가지 조금 사항들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한 가지를 지켜볼 수는 없고 또 6월은 좀 이르지만 7, 8월 정도에는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과 달러 경색 리스크도 좀 감을 가지고 보자. 또 중국의 경기 부양 기조도 계속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투데이 핫이슈 물가와 경기 사이클을 통해서 금융시장 전환점을 예측을 하고 대응 포인트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자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알고는 왔지만 그래도 하염없이 떨어지는 종목들을 보면서 한숨만 나오는 하루였는데요. 연이틀 쉬었으니까 내일은 올라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ETF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승을 보인 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원유 선물 인핸스 환해지 상품이과 코덱스 운송 상품이 있고요. 하락을 보였던 건 코덱스 골드 선물 환해지와 코덱스 철강이 있습니다. 먼저 빨간불 켜는 쪽부터 살펴보시죠. 조정받는 시장 속에서 이렇게 힘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타이트한 수급 여건 속에 유가 120달러를 돌파했고요. 중국이 또다시 도시 봉쇄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와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에 원유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 이틀 쉰 후 다시 오르면서 3% 가까운 강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은 코덱스 운송이 6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이 진에어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독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2%의 상승을 보였고요. 한진칼과 아시아나항공까지 대형 항공주들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덱스 운송 상품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부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코덱스 골드 선물 환해지가 2% 가까이 밀렸는데요. 간밤 긴축 우려 속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국제 금값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의 8월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1,831달러를 기록하면서 이는 지난 5월 18일 이후 최저순을 기록한 건데요. 이를 추종하는 상품도 1.9%의 약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은 코덱스 철강이 1.7%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금과 은, 구리 등 이 비철 금속의 동향과 함께 움직이곤 하는 고려아연이 2%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상품 내 비중 27%를 차지하면서 이 수익률을 끌어내렸고요.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철강주들도 글로벌 철강 가격 하락에 부진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 상품은 3거래일째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는 큰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대부분 낙폭을 많이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본은 장중 2% 넘는 하락폭을 보였지만 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후 들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1%까지 끌어올리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홍콩 항생지수도 낙폭을 많이 회복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대만 가권지수도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스탠스 전망에 경기 침체 공포까지 번지며 급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1월 기록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며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33%가량 추락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30분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S&P 선물은 현재 0.9%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 역시 1% 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먼저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보시면요, 삼성전자, 연일 신저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2조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카카오, 카카오페이, 네이버까지 대형 IT 투톱과 플랫폼 투톱까지 우리나라의 대형 기대산업군에 대한 믿음으로 개인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 보시면요, 어제와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솔루션에 이어서 OCI가 새롭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원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주목했었습니다. 기관이 이끌면서 상승을 보인 가운데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는지도 살펴보시죠. LNF 오늘 3%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 하락장에서도 오를 때 개인은 팔았지만 이전의 누적 금액으로 인해서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반도체 대형주들이 힘없이 빠지는 가운데 부품주들은 더욱더 낙폭이 큰데요. 하지만 개인은 이 미래의 가치를 내다보면서 하나마이크론과 LX세미콘을 포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성장주들 더 크게 흔들리고 있죠. 5위에 있는 위즈빅 스튜디오는 이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6거래일째 파란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 보면요, 이 시총 3위 LNF는 계속 사는데
있었는데 시총 1위인 에코프로비엠은 계속 팔면서 2차전지 내에서도 갈리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다음 엔터주 내에서 SM과 JYP엔터 상승을 보일 때 개인은 포트폴리오에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미메이드 체크해 보시면요. 게임주와 가상화폐 관련주 두 가지 다 해당되면서 연일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횡보하다가 하루 반등을 보인 날 가지고 있던 개인은 소폭이나마 정리하면서 순매도 5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매하는 주요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슈콕 종목톡에서는 개인 주도주 종목 향후 전략 세워보고 유망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사연관 교보증권 여의도 영업부 차장 김선영 LNS홀딩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이제 LG전자가 오늘 소폭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어제 1년 6개월 만에 9만 원대로 미끄러졌고 지금 신저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밸류에이션을 고려를 할 수는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목할 투자 포인트와 전략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밸류에이션에 집중하기 좀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밸류에이션을 베이스로 좀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보시면 이제 프리미엄 가전은 등 이제 실적은 우수합니다. 하지만 뭐 비용과 원가의 측면에서 부담이 좀 심해지면서 수익성이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도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수익 증가 때문에 수익성이 훼손된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2분기에도 과연 실적에서 커버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펄을 보니까 한 6배 정도 수준이고 PBR이 1.15 정도 수준이어서 밸류는 누가 보더라도 저평가. 이에 따라서 좀 투자 기간이 좀 길게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이 불안정하긴 하지만 저평가 영역임에는 확실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장기적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오늘부터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USA 바이오가 진행이 되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중 하나인 만큼 시장에 관심이 좀 큽니다. 셀트리온도 참가해서 이 글로벌 파트너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주목할 모멘텀과 대응 전략을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2020년 말부터 주가가 정말로 계속 흘러내렸어요. 엄청나게 흘러내려서 최근에 14만 원 부근에 오니까 바닥 인식이 좀 됐어요. 일단 19년도와 20년도 가격 저점과도 일치가 되고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월선으로 봤을 때 120 월선까지 주가가 떨어졌어요. 미리 다른 지수나 종목보다 먼저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1분기까지는 수익성이 악화가 됐는데 진단 키트가 많이 팔려서 오히려 악화가 됐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된다고 하면 본업이 잘 되면서 램시마라던가 그리고 어떤 트룩시마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공매도라던가 이런 거에 표적이 대표적으로 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4만 원대 선에서 지지받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가격에서는 셀트리온 사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좀 낮은 진단 키트가 이제 판매가 좀 많이 되고 영업이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램시마 등이 조금 저조를 하다 보니까는 주가는 눌렸지만 지금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어서 대한항공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대한항공이 진에어 인수로 대형 저비용 항공사 통합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78% 상승을 했고요.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진에어를 인수한 영향 그리고 향후 주목할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잘 아시는 대로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항공을 결합 합병 심사 등 과정을 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제 사람 대신에 화물을 좀 실어 나누면서 실적을 굉장히 잘 만들어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리오프닝주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카테고리로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진에어까지 이제 9년 만에 편입을 시키면서 매각 자금 자체를 한진 카레 차입금을 상환을 하는데 이제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재무구조 개선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한진그룹 내 동일 계열 집단 내에서 이제
이제 지분 구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 기업 결합 심사에는 거의 이제 영향이 없다, 아니면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은 일단 진해를 전일 종가 대비해서 보니까 한 27% 정도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단기적으로 대한항공 주가 좀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많이 눌린다 하더라도 오늘 올랐지만 좀 눌린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항공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분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사이트를 짧은 것보다는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 연말까지 보시고 투자하겠다라는 생각하시면서 1차 목표가는 한 32,000원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영 대표님은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사용관 차장은 이 대한항공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LCC보다는 FSC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LCC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보복 소비했어. 근데 다음에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거기에서 화물단으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버텨왔던 캐시카우를 깔아줬죠. 거기다가 여객 수요까지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에는 주가는 지금 당장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물대 상단 맞고 떨어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지금 당장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단을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자리가 주봉상으로 한 25,000원대까지는 조금 열어놓으시고 편안하게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시장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웬만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실 것 같고요. 25,000원대 120주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들이 들어오면 같이 들어가자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5,000원 선 지지 받는 것과 또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가자. 아무래도 좀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을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제 삼성 SD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와 이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오늘 같은 장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은 강했고 삼성 SDI는 뭐 하이니켈 배터리에 지금 단기적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김선영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LG에너지솔루션이냐 삼성 SDI냐 네.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두 종목 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전 아시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 하면은 그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1월달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1월달 우리나라 시장을 망쳐놓은 게 LG에너지솔루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 그것을 제외해놓고 기업만을 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오창 2공장에 5,800억 원을 들여서 이제 9기가와트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폼팩터죠. 이거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4680 배터리인데 이거는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설비 구축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살펴보니까 전기차를 한 13만 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치로 이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고 이제 오창 1공장에도 1,500억 정도를 들여서 4기가와트급의 원통형 배터리 2170 배터리 라인을 증설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투자를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향후 수주 규모를 좀 계산해 보니까 테슬라 차량 평균 가격 한 8천만 원 치고 4680 배터리의 어떤 셀 차지 원가를 한 20%를 계산했을 때 13만 대 정도 곱하면 단순 계산으로 예상되는 수주 규모가 한 2조 원대 안팎으로 연간 2조 원대 안팎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한 300조 원 수준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통상 배터리팩 가격이 킬로와트당 대략 $100 미만이면 내연차보다 가격 경쟁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달성해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 MSCI 코리아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가 되는데 사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2, 3위입니다. 근데 그 인덱스 안에도 2, 3위까지 올라와줘야지 맞는데 아직은 10위권 밖에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이 좀 더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해줄 만한 요인들이 충분하다는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나 다른 기업들이 수급이 빠져나가는 영향은 있겠지만 일단 LG에너지솔루션만 봤을 때는 이제 2, 3위까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추가 매수 유입은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역시나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과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나눠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것도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언제 시장이 괜찮아지고 언제 2차 전지 쪽이 다시 라인이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매수 가능하지만 이것도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분할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G 엔솔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추가 유입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를 계속 하시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은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라 이렇게 언급을 주셨습니다. 사연관 차장은 그러면 LG 엔솔과 삼성 SDI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투자자들이 두 종목을 대응함에 있어서 어떤 차별점을 좀 둬야 될까요? 글쎄요. 최근에 그 CT 쪽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삼성 SDI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표가 내릴 거면 좀 미리 내리지 이제 와서 반으로 깎는 목표가를 내더라고요. 그런 행태가 아직도 좀 여기 증권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목표가를 좀 사실 빨리 내리는 게 맞았다라고 보고요. 삼성 SDI는 원통형하고 각형이 주력이에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원통형도 하지만 일단은 파우치 이쪽으로 좀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좀 다른데 이 각형 배터리가 점점 더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근거로 들었어요. 물론 목표가를 깎는 데 있어서도 개인적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들어가겠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라던가 분석들이 뒷받침되면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사를 조금 덜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삼성 SDI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2만 원 매물대에 막혔어요. 그리고 기관하고 투신, 연기금 이런 쪽들에서 다 매도로 전환하면서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수급에 의한 주가 하락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프리미엄 각형 배터리의 소비가 줄어들고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차량용 결국에는 대형 배터리단의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각형에 대해서 지금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에 생산되는 많은 차량을 각형으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각형을 갖추겠다. 막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다변화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하이니켈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을 보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 SDI가 이렇게까지 매도 당할 분위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도 지금 좀 과매도권이다, 과하락권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두 분 다 LG에너지솔루션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두 분과 함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사연관 교보증권 여의도영업부 차장 김선영 LNS홀딩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을 여는 오늘장 힐링 마무리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